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인프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 앞에 있는 요 네 권의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괴테의 소설책들만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비델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편력시대, 여기에 헤르만과 도로테아랑 친화력 이렇게 있죠. 베르테르 외에는 얘들이 이제 꽤 두께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이 괴테의 소설책들을 제가 다 읽은 이유는 뭐냐? 이제 토마스 만의 로테 바이마르의 오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괴테의 이 어마무진한 두 개의 책들을 제가 다 읽었는데요. 다들 한 번씩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딥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는 없고, 역시나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괴테라는 독일의 대문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작가라는 건 뭐 저도 압니다. 제가 뭐 이렇게 떠들어 제껴봐야 별 의미도 없다라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읽었으니까 제가 이제 제 그 책장 채널에 제 생각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요 젊은 베르테르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 3번은 읽었고, 이번에 읽으면서 확실히 네 번째 읽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중심점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 이름도 참으로 괴상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독일의 그 유구한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안 읽고는 내가 뭔가 동문학을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요. 제가 뭐 동문학을 이렇게 전공한 분들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읽어보겠어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독일 하면 떠오르는 대표 작가 몇 분의 책은 내가 그래도 읽어봐야지, 그래야 교양인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지적 허영심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을 한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원인은 그겁니다. 이 헤르만 헤세도 그렇고 토마스 만도 그렇고 괴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헤르만 헤세라고 하면 벌써 뭐 동문학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괴테 다음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작가기도 하고, 그리고 토마스 만도 뭐 우리나라에 토마스 만 학회가 있다고 하니까 꽤나 알려진 그런 작가이지 않습니까? 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2명의 작가가 어때서 이 괴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괴테가 자신의 그 문학적 이상형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느냐 라는 거에 대해 의의를 두고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봤다는 거. 네. 뭐 다른 거는 너무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다 일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일독으로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4번째 읽는 거니까 주된 저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마스만의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헤세는 이런 부분에서 괴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톨스토이도 이 괴테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톨스토이를 읽었죠.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읽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 젊은 베르테르, 요게 되게 괴테가 여기 사진에는 지금 이렇게 좀 연로하시게 나왔는데 아주 젊을 때 청년 괴테가 아주 빠른 시간에 써낸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량이 물론 다른 책에 비해서는 그렇게 두꺼운 분량은 아닌데, 근데 이 정도의 글빨과 이 정도의 구성력으로 이 정도의 작품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써낼 수 있다라는 게 벌써 이 청년 괴테가 얼마나 천재였던가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거의 리스펙합니다. 네.
다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도 괴테는 천재가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나와 괴테의 뭐라 이렇게 바이오 리듬이라 그럴까, 이 주파수라 그럴까, 그런 게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괴테를 읽으면서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 이거 다 읽었는데 정말 이분은 어떤 분일까, 정말 나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특히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세 번째 읽을 때까지 이 주인공에 대해서 굉장히 읽을 때마다 빡쳤거든요. 아니, 이거는 사랑도 뭣도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읽을 때도 역시나 그러니까 이 괴테 이분이 굉장히 괴짜인 데다가 그 당시 이게 고전파면은 계몽주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어떤 통념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낡았다, 이런 거 바꿔야 된다, 이게 좀 저항스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신지라 그런 것들이 엿보입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나 다른 책들에서도 다 엿보이는데, 특히 나는 이 젊은 베르테르를 읽으면서도 상당히, 특히나 이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술성이 뒷받침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이 베르테르가 왜 이렇게 나는 읽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빡치고 도대체 이건 뭔가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도 그랬다고 하네요. 젊은 층들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뭐 금서도 되고, 막 뭐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의상을 따라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연결해서 이 다음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여러분들 요 양장책에 보이는 헤르만과 도르테아인데, 이 책이 요 젊은 베르테르와 느낌이 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약간 그 귀족 청년이 약간 신분이 낮은 어떤 성격 좋은 여성을 사랑해서 생기는 이야기인데, 이 책도 그래요. 전쟁 중에 이 헤르만과 도르테아도 헤르만이 귀족인데요, 이 전쟁 중에 피난 가던 도로테아의 어떤 그런 이타적이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본인이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 중에 피난 중인 그냥 평범한 여인에게 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떠들어 제끼고 있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괴테의 책에 나오는 남주의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이 남주가. 그러니까 제가 한 잔 때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다 보니까 이 괴테는 참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제가 MBTI에 관심이 있다 보니 ENFP의 성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남주들의 성격이 아마 거의 ENFP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INFP, ENFP인 지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베르토 이 친구 ENFP인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사랑이라는 거가 굉장히 큰 가치예요,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도덕이니 양심이니 뭐 그런 거 없어요. 얘들은 그냥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애들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근데 이 젊은 베르토에서도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베르토가 민폐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랑을 했는데 그 본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심지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부녀는 아니지만 약혼자가 있고 나중에 그 약혼자랑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가가지고 그렇게 죽치고 있는다라는 거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냥 그거는 민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거는 나는 그건 내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 로테라는 캐릭터가 괴테가 실제로 좋아했던 캐릭터가 실제 있던 여성분이 많이 반영된 캐릭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에요. 근데 난 그건 거지. 그분한테 난 네 얘기를 내가 너를 이만큼 뭐 좋아했건 말건 어쨌든 네 얘기를 이 소설에 써도 될까? 라고 허락을 받았어? 그것도 아니야. 근데 심지어 물론 나중에 이 친구가 로테를 한번 덮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덮칠 뻔한 그런 계기가 생겨요. 근데 로테란다. 죄송합니다. 로테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한번 이렇게 넘어갈 뻔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로테는 괴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로테는 사람 좋고 거절 잘 못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자꾸 놀러 오니까 아우 선생님 이제 좀 그만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 로테는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로테랑 결혼하는 그 알베르트는 좀 이성적이고 전형적인 독일 시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랑 마음 잘 통하는 친구 하나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괴테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자꾸 괴테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들이대고 너무 이게 딥하게 막 이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유부녀가 됐는데 그 남편 보기에 남편도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이 녀석 놀러 오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이 베르터가 오면은 자리도 피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이 남편이 정말 성격이 좋은 게 이거를 또 이해를 해준다 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베르터가 하는 짓은 이거는 완전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민폐짓이고 거기다가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 한번 덮치고 나서 베르터 본인이 느끼기에는 로테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꼈나봐요. 아, 로테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고서 이 녀석이 자살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책 안에서는 구구절절 유서를 써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지. 근데 이게 그 로테가 이거를 이렇게 딱 봤으면 얘가 죽고 난 다음에 로테가 이 유서를 봤을 때 어머 나를 사랑해서 죽다니 라고 생각을 할까? 내가 로테였으면 아니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네 라고 내가 죄책감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베르토는 죽을 때까지 이 로테한테 민폐를 끼치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그래요. 나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이 베르토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에 자기가 로테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간직한 상태에서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 아름답게 그래서 자살을 한 것 같은데 이 로테한테는 완전 이거는 민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헤르만과 도로테아에서는 그래도 이 베르터보다는 좀 나아. 이 녀석이 베르터는 이 녀석은 지 귀족이라고 어디 시골에 처박혀서 일도 안 합니다. 이렇게 탱자탱자 놀면서 산 좋네 물 좋네 강 좋네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로테를 만나서 로테네 집에 가서 이제 놀면서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면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로테랑 이제 내가 로테를 좋아하게 됐구나 라는 거를 알고 이제 로테가 임자가 있으니 내가 포기해야겠다 싶어서 잠깐 떠나갔을 때 이제 그때 잠깐 이제 약간 공무원 비슷한 그런 일을 하긴 하는데 이 헤르만은 그래도 나름의 지주고 그래도 지 논밭은 가꾸고 일은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 밥벌이는 지가 할 수 있는 그런 귀족인 거지. 근데 이 녀석도 웃긴 게 지금 저쪽에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가는 와중에 그 여자가 도로테아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반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개념이 있는 놈이면 지금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집 허물어지고 가정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막 하고 있는데 이놈은 이제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와중에 또 이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그 헤르만 입장에서는 자기 그 전쟁을 내가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라면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와중에서 저 여자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할 건 못할 것 같아요. 연민이나 걱정이나 그런 느낌이 더 들지 않을까? 이게 좀 저랑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또 거기까지 그 여자가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본인 혼자 가지도 않아요. 그 주변에 자기 도와줄 수 있는 짱짱한 뭐 신부님이라든지 무슨 뭐 지위도 있는 사람들을 딱 데리고 갑니다. 아니 지가 사랑을 했으면은 지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가가지고 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는 여기에 이렇게 빠져있고 그 두 사람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뭐 그 여자가 어떤지도 좀 알아봐주고 그 여자한테 내 얘기도 좀 해봐주고 그 여자한테 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주고 해라. 그러면서 지는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여자 생각만 이러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나는 이거 사랑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나는 첫눈에 반한다 이런 거 안 믿거든요. 혹시 인프제 여러분들은 글쎄 공감하시려나? 아니면 나만 이런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혹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을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헤르만도 그렇고 베르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 헤르만이 이 녀석이 내가 지금 이렇게 광고에서 얘기를 하겠구나.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그 두 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승질을 냅니다. 니네 왜 제대로 일을 안 하냐 이러면서 아니 내가 보내가지고 그 여자한테 뭐 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알아봐주고 하는데 왜 니네 일을 제대로 안 하냐 막 이러고서 아니 쥐가 사랑을 한다면서 이 두 사람한테 쥐 사랑을 책임을 전가시키고는 제대로 일 안 하는 막 승질을 부려요. 근데 또 이 마지막 내용은 또 뭐냐면 이 여자도 첫눈에 이 귀족분한테 반했답니다. 그래서 이 베르터는 굉장히 슬픈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베르터가 그 순간의 사랑을 자기가 가지고 죽어버림으로써 본인만 아름답게 끝나고 모든 사람들을 민폐에 빠뜨리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도 해피엔딩인데 이 이타적인 여인이 도로테아가 이게 평민이지만 아주 깐간해 있습니다.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다 어쩔 건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느니 그러면서 그러고 돌아가는 차에 이제 헤르만이 붙잡아서 내가 너와 마음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읽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테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을 하는데 신분이 뭔 상관이며 이 사람이 지금 귀족이고 아니고가 뭔 상관이야. 내가 이 사람이 좋다는데. 그리고 괴테가 실제로도 나중에 평민 여자분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항 정신의 의미로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되게 궁금한 거지. 데모노 괴테가 이거를 읽고 여러분 이거는 사랑도 뭣도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는지 아니면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짱입니다. 여러분 뭐 신분이건 뭐건 간에 뭐 다 사랑이 짱입니다. 뭐 이런 의미로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젊은 베르터하고 이 헤르만과 도로테아는 거의 괴테가
나이를 꽤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쓴 그런 어떤 괴테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뭐 이 정도면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친화력이나 다른 수업시대, 편력시대 이런 거는 괴테가 썼을 때 사람들이 좀 되게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르만과 도로테와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는 젊은 사람들이 이야 괴테가 돌아왔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다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친화력은 사실 제가 젊은 베르터의 슬픔에 너무 이게 좀 괴테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책도 내가 사실 동문학을 읽으면서도 괴테는 안 읽어야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토마스 만을 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괴테를 읽어야겠네. 그러니까 좀 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괴테를 읽었는데 이 헤르만과 도로테아랑 젊은 베르터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친화력, 수업시대, 편력시대는 상당히 괜찮게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화력도 이거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예술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속입니다. 남주가 바람피는 얘기예요. 부인이 있는데 남주가 바람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 앞쪽에 이 주인공 남주 이름이 에투아르인가 그래요. 에투아르드? 뭐 아무튼 그런데 이 귀족 청년이 정말 오냐오냐 컸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앞에 달아놨어.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 주인공이 왜 이러는지가 그래 뭐 논리적으로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런 로맨스 장르의 소설을 읽을 때도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이게 현실이 아니고 소설인데 거기에다 이건 도덕적이지 않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러면서 읽지 않잖아요 보통. 그럼 소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감안하고 그냥 거기에서 어떤 예술성이나 상징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작가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의미로 읽지. 그래서 이 친화력은 제가 이 친화력하고 수업시대, 편력시대는 다시 읽고 싶은 책인데 근데 베르터는 이상하게 읽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르터가 아주 젊었을 때 쓴 그거잖아요? 작품이잖아요? 그만큼 작가로서의 성숙도가 좀 이렇게 녹록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예술성보다는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 그런 것들이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물론 문장 좋아요. 문장 좋고 구성 좋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썼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때 이 도덕적으로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고 저는 괴테처럼 천재가 아니고 괴짜가 아니고 그냥 노멀한 IQ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런 사랑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읽었고 그리고 이 친화력은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도스토옙스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도스토옙스키 책 중에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책이지만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라는 장편이 있습니다. 그게 백치인데요. 그것도 로맨스죠. 통속 로맨스입니다. 그것도 4명의 남주 여주들이 돌아가면서 바람을 피는 내용인데 좀 그래요. 그것도 물론 도덕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주 그냥 근데 그 나름의 예술적인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근데 이 친화력도 그런 면에서 읽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쌍놈의 짓인데 그래도 예술적인 깊이가 꽤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친화력은 이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이 친화력이고 헤르만과 도로테아는 아주 짧은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거리를 제가 일일이 하려면 너무 이게 길어지네요.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친화력 지금 번역되어 있는 데가 요 동서문화사밖에 없어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동서문화사 책을 사긴 샀어요. 그래서 근데 번역 괜찮습니다. 이 곽봉록 이분이 이 동문학의 번역에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뭐랄까, 이거 약간 일본어로 된 거를 한글로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인데 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 뭐 적응하니까 그런 대로 읽을만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수업시대 편력시대는 같은 분이 번역하셨습니다. 그런 느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독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 토마스 만이 지금 제가 마을산 거의 다 읽어봤죠. 마을산을 읽고 있는데 요 수업시대에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마을산. 그리고 요 편력시대는, 이 편력시대 요거 엄청 사람들이 별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발표했을 때. 근데 사실 저는 이 수업시대 편력시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성장 교양소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역시나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거는 독일 사람들은 정말 정말 파워 J다. 그냥 J 아니에요. 얘들은 파워 J입니다. 파워 J고, 아마 독일 사람들 대부분 독일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시민성의 세계가 MBTI로 따지면 여러분 ISTJ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 뭐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절약하고 뭔가 아무튼 그런 건데, 이 주인공 친구가 그 예술에 빠져서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도 귀족입니다. 그 귀족 그 집구석을 떠나서 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무슨 이상한 비밀단체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단체에 가입을 하는데, 그 비밀단체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어떤 청년 혹은 어떤 사람이, 이게 남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자도 가입할 수 있고 여자도 똑같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테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그 재능을 못 살 엉뚱한 길로 가. 그러면 저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놈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놈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자기의 원래 재능으로 이 독일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시민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상한 단체예요. 그 단체 이름이 무슨 비밀의 탑 단체라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단체 얘기가 나오지 않고 거의 이 연극하는 사람들의 생활 위주로 나갑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집 나가서 연극을 하거든요. 이 젊은 친구가 어떤 여기 또 마리아넨가라는 여자를 사랑을 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을 핀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연극의 길로 어찌저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연극단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필리네라는 여인도 있고, 뭐 다른 연기를 하는 다른 남자 동료들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연기를 하는 캐릭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여행 과정에 만나는 민용이랑 하프 키우는 노인이라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둘이 나오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랑 얽히고 설키면서 이 연극단에서 이 남주가 막 연극도 막 이렇게 각본도 쓰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셰익스피어를 막 읽는데, 이 책 그 연극하는 중간에 이 햄릿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읽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괴테가 햄릿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햄릿을 읽으면서 셰익스피어 햄릿을 읽었는데 사실 그냥 줄거리만 대충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거는 잘 몰랐어.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햄릿이 이렇게 깊은 작품이었어? 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런 영국 생활을 하다가 어찌저찌 하다가 그 비밀의 탑 그 단체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거기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런 게 이 수업시대, 그러니까 얘가 이 연극판에서 돌아다니는 게 자기의 그 재능과는 관련 없이 돌아다니는 그냥 한번 해보는 인생 수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의 수업시대고, 그리고 이 편력시대는 이제 그 단체 안에서 이 녀석이 이 편력이 그 여성 편력이 아니라 그 돌아다니는 편력입니다. 여행을. 네, 나도 그 여성 편력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 봐요. 이게 이렇게 이 여자분이 이렇게 그윽한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나는 이 그림만 봐도 이게 여성 편력이 아닐까라고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성 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고, 그냥 편력 시대예요. 그냥 여행 시대.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다양한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만나고 뭐 또 그 탑 회원들도 만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삶의 어떤 그런 거를 배워가면서 이제 진짜 나한테 가지고 있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그리고 이런 거를 배워야 내가 이거를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린 그런 건데요. 사실 수업 시대를 읽을 때만 해도 이게 좀 그래요. 괴테분이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 이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옛날이죠. 고전파, 베토벤이랑 친하잖아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이, 나는 솔직히 수업시대 읽을 때도 좀 개연성이 저는 설득이 잘 안 됐어요. 우연이 너무 많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가긴 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좀 이거 너무 우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편력시대는 그게 좀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력시대가 굉장히 전위적이에요. 뭐가 전위적이냐? 내용이 전위적인 게 아니고 그 작법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작법들, 뭐 서간체, 일기 형식,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대화체,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막 퍼즐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을 때 이게 막 이렇게 퍼즐 끼워 맞추듯이 막 이렇게 맞춰가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 거죠. 어쨌든 줄거리가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로 모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어쨌든 우연이 너무 많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불만이 있었던 건, 저는 근데 이 탑의 회원들이 이 남주의 인생에 개입을 하잖아요. 이게 뭐 그래요, 남주가 원래는 외과 의사가 돼야 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영국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문란한 무리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 영국 무리들. 그래서 이게 좀 도덕적으로 좀 이것도 수업시대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연극질이나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이 결사대들이 여기를 뭐 이렇게 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난 이것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젊고. 근데 왜 굳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좀 저도 독립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누가 막 왈가불가하고 막
막 이렇게 좀 잔소리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튼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토마스 만이 로테 바이마르에 오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따로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젊은 베르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차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쓰는 작법은 요 편력 시대에서 많이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1900년대 초반이죠. 그 당시에 읽었을 때는 꽤 전위적인 그런 작법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괴테의 이 작품에서 원 영향을 받은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읽긴 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줄거리를 쫙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한 번밖에 안 읽어가지고 제대로 된 줄거리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 친화력하고요, 요 수업시대랑 편력시대는 제가 앞으로 계속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독, 3독, 4독, 5독 계속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좀 깊이 있게 파악이 되면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